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국방전문 박찬준입니다. 이번 시간 긴급히 밀떡 편성을 해봤습니다. 바로 프리고진,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진격을 모스크바로 갑자기 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와그너 그룹의 수장이죠. 바흐무트에서 철군을 해가지고 일단 그 전선의 후방 쪽에 있다가 남부 지역의 아주 그 중요한 지역이죠. 로스토프 라도누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의 그 4대 군구 중에 남부 군구가 집결해 있는 지역이고요. 아주 중요한 군 사령부가 있는 지역입니다. 러시아의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4개 지역 중에 하나죠. 그 지역을 그 도시 자체를 점령을 하고 행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무혈 입성을 했고요. 그 이후로 바로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르네시 지역 그 지역까지 주요 도시를 일단 차지를 하고 더 나아가서 몇 시간 더 지나니까 8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8시간 만에 모스크바의 200km 근방까지 190여 킬로라고 제가 그 지역을 좀 이렇게 좀 보니까 198km 정도 되는데 그 지역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스크바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 바그너 그룹이 프리고진이 갑자기 회군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바그너 그룹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을 대변하는 그런 러시아의 정규군이 공격을 했다. 쇼이구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공격을 했고 그것을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무장헬기의 그냥 공격이다. 그래서 한 2,000여 명이 뭐 사살됐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이제 바그너 그룹 수장의 주장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뭐 확인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이제 불만이 돼서 진군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계획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살아온 생애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뭐 롤러코스터처럼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띄우르고 그러는 건 아닌데 상당히 요소 분야에 성공을 거두고 이래 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무계획으로 갑자기 이런 건 아니고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계획이라 하니까 예전부터 그런 게 있었잖아요. 바그너 그룹에 대한 러시아군의 처우가 굉장히 부당했다. 자료 영상에서 보면은 러시아 상관을 때려 죽이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러시아 군과의 기본적인 마찰이 꽤 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문제가 됐을까요? 알려지기로는 이제 바그너 그룹 입장에서의 그 주장은 본인들에게 보급을 잘 안 해줬다. 뭐 탄약 보급도 안 해주고 그리고 바흐무트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이제 지대한 공을 세웠는데 뭐 2만여 명이 사살되면서 사상자가 생기면서 그 희생을 감수하며까지 했는데 러시아 국방부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본인이 어떤 그 정치적인 입지랄까 이런 부분이 달성이 안 되고 오히려 정적이라고 본인은 주장할 수 있겠죠. 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 하고 이제 대척되는 상황에서 그 국방부 장관을 타겟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말하자면 구테타인 거죠. 이 구테타가 성공을 하면 뭐 본인은 이제 완전히 올라서는 거고 안 하더라도 이제 출구 전략은 세워놓고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이런 아주 그 절호의 기회가 또 되어버린 것이 우크라이나의 총공세가 시작되니까 전 전선, 1,000여 킬로의 전 전선에 걸쳐서 러시아군은 이제 거기에 이제 모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모스크바를 사수할 수 있는 군은 모스크바 내의 어떤 방위군 정도, 우리로 보면은 수방사, 수도방위 사령부 같은 격의 그런 부대들, 보위, 호위 이런 부대들 외에는 없다. 그럼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앞길을 막을 러시아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보면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새벽 2시부터 해서 새벽 2시 프리고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방해하는 이들 모두 쓰러뜨리겠다. 로스토프 군기지 장악 주장. 그다음 새벽 4시 35분 프리고진이
2만 5천여 명의 병사가 죽을 각오로 지금 진군하고 있다. 그다음에 오전 6시 15분 모스크바 시장이 시 주변에 반테러 대책 실시했고 오전 10시에 푸틴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반역으로 규정하며 가담자 처벌을 선언했고 오후 6시 15분에 모스크바 시장 26일 휴일 선언 시민들에게 차량 운전 피할 것 공고 그다음에 저녁 8시 26분 프리고진이 모스크바 진군 정지를 표명했고 밤 10시 56분에 크렘린 대변인이 바그너 처벌하지 않을 것 프리고진 벨라루스로 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반역이라는 거 우리나라 따지면 역모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인데 이게 한번 쭉 밀어서 모스크바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왜 중간에 왜 멈췄을까? 단 하루 만에. 이게 다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무력으로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특히 모스크바가 방어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게 생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력은 막강하고 거기에 기갑부대까지 있어요. 뭐 화면에서도 바로 나옵니다만은 전차만 하더라도 T-90M 최신형 전차거든요.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가 최신의 전차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아주 구형 전차들을까지 동원하는 판에 네. 이 바그너 그룹은 최신의 전차를 보유한 기갑부대가 있고 이게 뭐 동원을 하진 않았겠습니다만은 뭐 수단이나 주요 그 거점인 아프리카 지역 또 시리아 지역에는 그들의 공군까지 있어요. 미그 29 공군도 있는 그런 용병 집단이기 때문에 모스크바에 남아있는 방위군으로서는 시가전을 벌이겠지만은 이게 무력으로는 진압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프리고진이 협상에 응해서 결국은 진군을 멈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요. 향후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쿠데타가 만약에 성공한다 한들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수로비킨의 TV 연설 또 언론에서의 연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바로 8시간 중간에 나왔던 그 부분인데 수로비킨 하면 어떤 인물이냐면 프리고진이 그나마 우호 세력인 거예요. 프리고진에. 그래서 국방부에 있는 그 야전군으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나마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참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 예. 이 사람이 본인의 진군은 반역이다라고 아예 공표를 하고 이 방법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언론에 공표를 하니까 그나마 가까운 사람이 그렇죠. 뭔가 설득하듯이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이라기보다는 이게 성공한다 한들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렇죠. 최선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걸고 한 건데 정권 교체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네. 보면은 이게 중간에 안 멈추고 쭉 갔을 때 최소한 결판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던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이 어떻게 될지도 분명히 생각을 그렇죠. 했었을 거고. 예.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측면 중에 하나는 역사를 봤을 때 우리는 100% 이런 반역행위나 이런 걸 할 때는 왕을 죽이지 않고서는 본인이 제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암살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왜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엎어지든 뭐 수로비킨이 어떤 이야기를 했든 일단 해보고 나서 결론을 지어야 될 그럴 거로 생각했는데 본인은 이제 이 협상에 응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보면 이 이유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본인은 어떤 식으로든 암살을 당할 거 아니면 뭔가 책임을 크게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본인도 스스로 생각했을 텐데.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많은 분들은 암살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 반면에 그걸 모르는 프리고진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예, 제가 보기에는 제2, 제3의 어떤 본인들의 계획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와그너 그룹의 본진이나 예비 부대나 주요 활동 지역이 유럽, 동유럽하고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이제 중동에는 시리아. 근데 동유럽 쪽에는 가장 그 중심 본인들의 이제 근거지가 또 벨라루스예요. 벨라루스로 그래서 가는 거였구나. 물론 뭐
푸틴이 여러 가지 중재자 다급해졌기 때문에 무력으로 프리고진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중재자를 여러 명 컨택을 했을 텐데 예. 그 중에서 이제 벨라루스의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어느 정도 프리고진하고 협상력이 되면서 그래도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승낙을 한 것 같고 그런데 프리고진이 그걸 본인이 이제 암살당할 걸 알면서도 협상에 응한 거는 벨라루스가 본인의 어떤 본고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암살을 대비할 수 있는 주요 지역이지 않을까. 보호도 받으면서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 사람의 살아온 생애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한 인간으로 보면 굉장히 입지전적이에요. 갑자기 부상을 하거나 저 밑에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요식업으로 맨바닥에서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헤딩하면서 맨 땅 헤딩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부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는 단순한 그런 인물은 절대 아닙니다. 그 푸틴이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일들을 더러운 일을 해온 엄청 더러운 일을 했죠. 예, 그런 인물이라고 했으면 푸틴하고도 사이가 꽤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렇게 푸틴에게 오히려 반기를 들고 들어갈 줄 몰랐거든요. 그렇다면 러시아 내부에서 특히 푸틴의 지금 현 입장이나 입지는 과연 어떠할지 이것도 궁금해요.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럴 정도까지 푸틴이 몰렸다라는 거고요. 이게 가능했을 정도까지 푸틴의 영향력이랄까, 카리스마랄까, 지도력이랄까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향후의 그런 예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됐어요. 예. 푸틴은 일단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대국민한테 반역을 한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하루도 안 지나서 굴욕적인 협상을 했고 이 사람을 아무 처벌 없이 그냥 보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들, 엘리트들은 물론 당연히 알 거고 엘리트층이 아닌 일반 러시아의 국민들도 푸틴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모스크바에는 푸틴을 우상화하고 푸틴의 아주 신봉자인 그런 우리로 보면은 뭐 극단을 겪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시멘트층이라고 하죠. 예, 뭐 극단으로 이제 이들을 옹호하는 분들 빼고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푸틴? 야, 이거 아니다. 왜냐면 휘어잡지를 못했으니까는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이 이렇게 왔던 거고 심지어 막지도 못했고. 그렇다면 푸틴이 일으킨 이 전쟁, 뭐 그들은 전쟁이라고 안 하지만 이 부분도 다 거짓 아닌가, 진실은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계속 의문이 들겠죠. 그런 기회가 또 온 거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제부터는 푸틴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대세론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최전선에 있는 러시아군 입장에서도 이 소식이 나중에라도 들릴 텐데 지금 지휘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최전선을 지키고 있나. 그렇죠. 명분이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러시아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는 푸틴을 위해서라면은 지금부터는 달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푸틴의 그런 입지가 급전직하로 나락을 거두니까 그랬을 때는 일단 사기 문제 엄청날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방어를 한답시고 커버를 해왔는데 이 방어 작전에서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총공세라고 하지만 아직 주력 부대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는 틈이 보일 거고 그 틈이 좀 깊이 이 종심을 뚫는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확 떼야 될 거고요. 맞아.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총공세를 성공할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보면은 제가 만약에 군인이더라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걸 알면 이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지역을 방어하다가 대충 밀리는 것 같으면 옛날처럼 끝까지 매달려서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로 그냥 후퇴하고 말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네, 전에 밀떡에서 제가 프리고진의 다른 걸 떠나서 프리고진이 하는 말이 군사적으로는 전략적으로는 판단은 옳은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프리고진이 하는 말 그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러시아의 지휘부는
사실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예.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우나도 벌써부터 의구심을 가졌고 그런 지휘부가 의구심을 가졌을 때는 뭐 일반 병력들은 오죽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는 좀 더 수세에 몰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미루어 볼 때는 방어를 취하든 아니면 공격을 취하든 밀리터리 입장에서라도 지휘부 특히 수장들 나를 따르라 하는 지휘자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번 사태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그럼 바그너 그룹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명목상 언론에서는 해체라고 얘기는 나왔어요. 해체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그너 그룹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분도 많지 않지만 최대 20만까지 보고 있거든요. 뭐 아프리카 지역이나 동유럽에서 활동하는 것까지 보면은. 그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병력만 해도 최대 5만까지였었어요. 지금 이제 좀 줄어들어서 이제 2만 5천여 병력이지만 이 병력들을 제외하고도 많은 병력이 있는데 이 병력들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러시아 입장에서 활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크라이나전에서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러시아 정규군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그너 그룹과 계속해서 용병 관련한 참전과 관련한 계약을 새로 할 거고 요번 이제 만약 반역 작전에 가담을 했던 병력들은 제외가 되겠죠. 당연히 제외가 되겠지만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쉽게 돌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제2의 바그너 그룹들 또 용병 회사들하고의 계약도 활발하게 추진할 거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긴급하게 한번 그 바그너 그룹의 이번 모스크바 진격을 가지고 밀떡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축약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번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